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 시원한 사연을 즐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여기 채널의 주인공들 중 특히 시댁과 얽힌 이야기가 참 많던데요. 다들 모진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참으로 대단하시더라고요. 제 사연도 시댁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사건을 당한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린답니다. 반전과 기막힌 복수, 이 여름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릴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지극히 평범하게 성장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사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큰 일탈 없이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만큼 연애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며 나이가 채워졌죠. 남편을 만난 건 30이 넘어가면서였어요. 저희 회사에서 다른 기업의 일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야 했는데 남편이 그중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이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오너였는데 능력과 인물, 그리고 성격까지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 연애처럼 이별을 겪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자기야,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나랑 결혼하자.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자기야, 30대 초반이지만 내 나이는 내일 모레 40이라고. 나 늑다리 되기 전에 빨리 장가가고 싶어. 뭐야, 당신 나이 때문에 빨리 결혼하자는 거야? 아니면 나를 놓치기 싫어서 결혼하자는 거야? 그리고 프로포즈를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연히 자기를 놓치기 싫어서지. 난 원래 결혼 생각 전혀 없었는데 자기 만나고 결혼이 하고 싶어졌다니까. 그리고 내가 무드가 없는 놈인 건 자기도 잘 알잖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벤트 많이 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저는 그이의 진심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먼저 남편을 소개시켜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능력 있는 사업가에 인물도 출중하니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저더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대견스럽다며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얼마 뒤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전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남편의 차가 시댁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긴장되었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야? 이 큰 집이? 이 집에서 쭉 살다가 대학 졸업하고 독립했어. 지방이긴 하지만 꽤 살만한 곳이야. 살만한 정도가 아닌데?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아. 당신 너무 좋았겠다. 으이구,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만 감탄하고 얼른 들어가자.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시댁의 대문을 지나 마당에 펼쳐진 텃밭과 나무들을 구경하고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거실이 얼마나 넓던지 대학교 MT 장소로 써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윽고 예비 시부모님과 시누이 넷이 각자의 방에서 우르르 나오더군요. 남편이 식구가 많다고 미리 언지를 주긴 했지만 직접 보고 나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시누이가 넷 중 하나라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골치가 아파질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한방 미소를 지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다행히 모두 반겨주셨는데 특히 시아버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될 처자가 굉장히 밝구만. 어서 와요. 그러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우리가 원하던 몸매네. 건강한 애를 아주 잘 낳겠어.
이 사람이? 아이, 처음 인사 온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니 뭐 어차피 식구 될 건데 어때요? 시어머니는 제 통통한 몸매가 마음에 드셨는지 제 팔과 등을 계속해서 쓰다듬으시며 곁눈질로 보시더라고요. 잠시 후 시누이 둘이 큰 상을 거실로 들고 나왔는데 차려진 음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우와, 임금님 수라상 뺨치겠어요. 설마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휘둥그레진 제 눈을 보며 큰 신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집안에 귀한 사람이 오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감사해요. 이런 대접은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집안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아가씨 옆에 있는 내 아들이 우리 가문의 종손이야. 내가 이 녀석을 낳지 못했으면 집안에서 쫓겨날 뻔했지. 그만큼 아들이 귀한 집안이지. 아, 오빠한테 종갓집이라고 말씀 들었어요. 종갓집 종손이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이야기가 쉬워지겠네. 여보, 당신이 결혼 조건을 말해줘요. 결혼 조건이라는 말을 듣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대저택에 사는 시댁과는 비교되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러지. 아가씨, 우리가 종갓집이다 보니 그 며느리를 드리려면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들어주게나. 우리 집안에 시집 오려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 구분해서 낳는다 그러면 욕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신세대들이나 하는 소리지. 대대로 가문을 이어가야만 조상들에게 덕을 받고 살 수 있다고. 시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라는 조건을 길게 말씀하시자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말 허리를 잘랐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요. 나머진 내가 이야기할게요. 아가씨, 들었다시피 아들을 꼭 낳아야만 하니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아와.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자고. 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으라고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받아야 해요? 미안한데 그렇게 해줘.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손자를 기다리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아가씨 몸을 보니까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게 생겼어. 이 정도면 아들 하나가 아니라 셋도 가능할 것 같다고.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 수긍하고 말았어요. 혼수나 예당 같은 건 해올 필요도 없다 하셨고 시집살이나 시누이들과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귓속말로 난감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부담 갖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아들, 딸 낳고 사는 걸 생각하라며 따지고 보면 큰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저라고 못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답니다. 보름 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시댁 식구들까지 알게 되자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부모님 말씀대로 신혼집과 혼수까지 모두 시댁에서 준비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준비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전주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종갓집 종손이라 그런지 집안 어르신들이 엄청 많았고 친척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오셨답니다. 덕분에 많은 하객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주인공이 되었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남편과 신혼부부의 삶을 시작했죠. 그이는 사업가답게 매일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늦게까지 일하는 건 물론이고 주말에도 전화 받고 달려나가는 날이 일상이었답니다. 여보, 오늘도 일하러 가? 응, 그 대학 교수님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여보, 우리 신혼부부야.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매주 전화해서 아이 소식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가 할 거 아니야. 미안해. 이번 달까지만 좀 봐줘. 그 뒤로는 바쁜 거 다 끝나니까 별 실컷 따다 줄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한 달 뒤부터는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늘의 별도 많이 따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늘어갔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만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새아가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냐? 네? 네, 어머님. 아직이요. 괜찮아.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가 들어서는 것도 무리긴 하지. 여하튼 몸 관리 잘하고 건강식으로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리고 새애기 너한테 택배 좀 붙였다. 보약 한 제 지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잘 챙겨 먹도록 해. 당연히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은 임신이 잘 되도록 하는 약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신혼집에 오셔서 한약 재료를 읽어보시더니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많이 파는 임신 잘 되는 한약을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약까지 먹으며 노력했지만 석 달이 더 지나도 아이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주 전화를 걸어 임신에 대해서만 물으셨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종갓집이라면서 며느리에게 내려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강한 어조로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일렀어요. 어머님, 추석에 오빠랑 내려갈게요. 아무리 서울에 살고 바쁘다고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인 제가 손을 보태어드리는 게 도리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넌 우리에게 아주 귀한 존재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차례상을 차리도록 만들 순 없다. 정 내려오려거든 나중에 한가할 때 미리 연락하고 놀러와. 그래야 나도 며느리 맞을 준비를 하지. 어머님도 참,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 맞을 준비를 따로 하실 게 뭐가 있어요. 새아가, 넌 금쪽 같은 아이야. 우리 집안의 보배가 될 아이라고.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넌 이 집안의 영웅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네가 신혼집에서 살림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시댁에 오게 되면 네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까 명절에는 집에서 푹 쉬어. 이번 추석에 친척들이 죄다 모일 거라서 여자들은 힘만 든다고. 시어머니가 매번 임신을 보채기는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제 친구들은 명절만 되면 가기 싫어도 시댁에 가야만 한다고 볼멘 소리를 했는데 저는 집에서 휴가를 즐겼답니다. 6개월가량 신혼생활을 하자 뭔가 잊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바보 같은 게 그동안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결혼 초 잠깐 혼인신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이가 천천히 아기가 생기면 하자는 식으로 말해서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니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남편에게 외식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혼인신고서를 들고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여보, 우리 혼인신고하자. 응? 저는 혼인신고서를 테이블에 올리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니,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게 말이나 돼? 결혼 초에 얘기했잖아. 아이 낳으면 혼인신고랑 출생신고 같이 하자고.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만약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제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자기랑 나는 분명한 부부야. 단지 혼인신고는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무래도 내가 종갓집 종손이다 보니까 확실히 하고 싶으셨나 봐. 지금 우리가 사는 집과 혼수 모두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뜻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내가 애를 낳아야만 법적으로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거네? 자기야, 너무 비꼬듯이 말하지 마. 고지식한 분들이라 그렇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이 아이를 못 낳을 것도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까지 하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건 아니다 싶다가도 남편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고지식한 데다 아직도 아들이 귀하다는 옛날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죠. 저는 첫째로 딸을 낳아도 혼인신고를 할 거냐고 물었고 그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만 낳으면 바로 법적 부부가 되겠다고 대답했어요. 결국 그이의 말대로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제 부담감은 점점 더 커졌어요. 여보,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지?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됐어. 무슨 검사를 또 받아.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손자 타령해서 힘들지? 내가 연락해서 뭐라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 그래 줄래? 매주 어머님 전화 받는 것도 곤욕이야. 매번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아? 알겠어.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 그건 그렇고 이번 주에 나 시간 되는데 어디 바람 쐬러 갈까? 정말? 좋지. 좋은데 드라이브나 가자.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 열고 손 내밀고 싶다고. 그이는 제 임신 스트레스를 날려주겠다며 주말에 인천 바다를 데려갔어요. 모처럼 바람 쏘이고 왔더니 기분이 상쾌했죠. 그런데 신혼집으로 돌아오자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거든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잘 지냈냐? 둘이 데이트라도 다녀오는 길인가 보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서 애미 마음이 좋구나. 어머님, 저희한테 내려오라고 하시지 힘들게 버스 타고 올라오셨어요? 별로 안 힘들었다. 새애기 너를 고생시키느니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이 애미가 이제야 시모 노릇을 하러 왔어. 새애기 좋아하는 나물무침이랑 갈비랑 가지고 왔다. 이윽고 신혼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를 밀어내며 가만히 앉아서 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먼 길을 오셔서 제가 밥을 차리겠다고 연신 설득해도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시며 주방을 혼자 차지하셨어요.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방에 가서 조금 누워있다 나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아이를 가지라는 것만 빼면 늘어진 팔자 그 자체였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친정엄마도 요리 솜씨가 좋으셨는데 시어머니가 몇 수는 위에 계셨답니다. 어머님, 이 갈비찜은 진짜 예술이에요. 어디에서도 이 맛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도 어머님한테 요리 좀 배우고 싶어요. 오신 김에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으이구, 배우긴 뭘 배워. 네가 이 시애미 음식 먹고 싶으면 연락해. 만들어서 택배로 붙여주면 되잖니. 굳이 고생할 필요 없단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오빠랑 둘이 먹고 사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좋죠. 나중에 가르쳐 주마. 나중에 애 낳고 회사 그만두면 시간 많을 거 아니니.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아직 소식은 없는 거니? 저는 주눅이 든 채로 그렇다고 대답하고 식탁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보채는 걸 남편이 그만두랬더니 이렇게 찾아온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에서 오래 있다가 분위기가 바뀔 때쯤 나가기로 했죠. 10분 정도 지나고 화장실 문을 슬며시 열고 나가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와서 애 낳으라고 보채는 거야? 내가 언제 보챘다고 그러니? 그냥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못하니? 그게 보채는 거야. 집사람 스트레스 좀 주지 마. 아이고, 아주 애처가 나셨구만. 알겠다, 이놈아. 때가 되면 어련히 손자가 생길 거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알았대도. 그나저나 새애기가 첫 애를 아들로 낳아야 될 텐데 또 딸을 낳으면 네 아버지 또 뒷목 잡을 거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또 딸을 낳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엔 시누이 넷 모두 아이가 없었거든요. 큰 시누는 애가 생기기 전에 이혼을 했고 나머지 시누이들은 결혼 전이어서 시댁에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또 딸을 낳으면 안 된다뇨? 누가 딸을 낳았었나요? 깜짝이야. 새아가 인기척 좀 해라. 이 노인네 심장 떨어지겠다. 아, 죄송해요. 그런데 딸을 낳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아, 그건 나를 빗대어 한 말이다. 내가 딸 넷을 연달아 낳았잖니. 그래서 새애기 네가 나처럼 첫째부터 딸을 낳으면 걱정이란 말을 한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친은 제 눈치를 살피다가 이내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엄마, 서울 오신 김에 어디 구경이라도 같이 가. 전부터 남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리로 갈까? 그래, 좋지. 거기 야경도 좋다며.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걸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 그래, 지금 가면 딱이겠다. 자기야, 옷 갈아입을 필요 없이 남산 다녀오자.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남산을 구경하러 갔다가 신혼집에서 하룻밤 묵고 전주로 떠나셨어요. 얼마 뒤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저에게 시댁에 올 필요가 없다며 친정에 다녀오거나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일렀답니다. 남편은 종손이어서 친척들에게 얼굴을 비춰야 한다며 1박 2일로 전주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여보, 시어머님이 아무리 날 아끼신다고 해도 설날에 찾아뵙고 세배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한 번도 시댁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가할 때도 내려가려고 연락드리면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절대 오지 말라셔서 여태 못 갔잖아. 그거야 자기가 힘들어질까봐 그런 거지.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집에 친척들 50명은 넘게 찾아와. 우리 집이 종갓집이니까 친척들이 모이는 날은 그만큼 자주 있고 말이야. 엄마는 자기가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마음에 걸리셔서 그런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서운하진 않은데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있으면 결혼 1주년인데 시댁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 친정 부모님도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나서서 시댁에 가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럼 다음 달에 한번 내려가자. 집안 행사 없는 날로 정해서. 그 이의 말에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번 명절에도
나 홀로 방콕을 해야겠구나. 친정에 다녀와. 그리고 나도 하룻밤만 자고 올 거니까 다녀와서 어디 놀러 나가자. 그럴까? 좋아. 각자 셀프 효도하고 돌아와서 바닷가나 놀러 가자. 그렇게 사흘 뒤 구정 연휴가 찾아왔고 남편과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저는 주차장까지 그 일을 배웅했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여보,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응, 나도 시부모님께 안부 전해줘. 이윽고 시동을 건 남편이 출발했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친정을 가려고 버스 정류장을 향했고요. 그런데 왠지 친정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주 친정 부모님을 뵙기도 했고 설날이라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생각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시댁으로 내려가기로 말이죠. 친척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했지만 저 혼자 고생하는 것도 아니니 마음의 결정을 쉽게 내렸어요. 그래서 친정이 아닌 백화점을 찾아가 시부모님의 선물을 사고 비싼 과일까지 사서 고속버스를 탔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랄지 기대가 되면서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버스를 타고 전주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찾아온 시댁은 여전히 웅장하고 으리으리한 저택 그대로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울렸고 잠시 후 큰 시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오이케? 네, 형님.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반갑게 인사하는 저와는 달리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 반가워.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응,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들어와야지. 어서 들어와. 시누이는 고개를 돌리며 똥 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못 볼 줄 알았겠지만 확실히 그 표정을 보았죠. 왜 그런지 이유는 몰랐지만 무척이나 화가 났답니다. 제가 못 올 때라도 온 것 마냥 달갑지 않아 하시는 걸 보니 먼 길을 괜히 찾아온 느낌까지 들었죠. 그래도 큰 시누이 말고 시댁 식구들과 친척분들이 저를 반겨줄 거라는 마음으로 애써 미소를 짓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신발장을 보니 그다지 많은 손님들이 오시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신발이 여러 켤레 보이길래 남편 사촌의 조카들이 놀러 온 것 같았죠. 이윽고 거실에 들어선 제가 시부모님과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을 보고 외쳤습니다. 짜잔! 여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저 왔어요. 제 외침에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 저를 보더니 놀라다 못해 기겁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모두 놀라셨나 봐요? 제가 올 거라고 예상 못하셨죠? 식구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무도 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망함이 몰려온 저는 웃음을 거두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제야 미소를 지으셨답니다. 우리 새애기가 왔구나. 이 애미가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 먼 길을 고생스럽게 뭐하러 왔어? 왜긴요.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죠. 세배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려고 겸사겸사 왔어요. 자기야, 친정에 가기로 했잖아. 이럴 거면 그냥 나랑 같이 오지 그랬어. 그럼 당신이 날 데려왔을 거야? 무조건 쉬라고 하던 게 누군데 그래.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10살도 안 된 아이들 넷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우리 목마 태워줘, 빨리.
꼬맹이들이 아빠라고 부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남편이었답니다. 저는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꼬마들의 다음 말과 행동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남편에게 안기고 뽀뽀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지 않아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얘네들이 왜 당신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세아가 나가서 이야기하자. 뭔가 오해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시애미가 다 설명하마. 이거 놓으세요. 남편한테 직접 들어야겠어요. 빨리 대답해봐. 그이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들러붙은 꼬맹이들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전 열렸던 방에서 낯선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저를 무표정한 얼굴로 보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이신가 봐요. 저는 이 집 전 며느리예요. 네? 전 며느리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나 보네. 나는 이 인간이랑 결혼 생활을 10년이나 했어요. 그 사이에 딸 넷을 낳았고요. 그 딸들이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오늘 이 집에 오길 잘했네. 우린 작년에 이혼했어요. 양육권을 이 인간이 가져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끔 이 집에 들른답니다. 그런데 어쩜 재혼한 여자가 처녀였다니. 이 인간이나 식구들이나 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네요. 이게 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두 귀로 듣고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다급하게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야, 내가 설명할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결혼했던 게 맞긴 맞아. 그 이의 실토에 일단 뺨부터 한 대 날렸습니다. 나쁜 자식. 이혼남인 걸 숨긴 것도 모자라서 애가 넷이나 있는 걸 숨겨?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완벽한 남남이야.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앉아봐. 문제가 없다고? 네 눈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저기 멀뚱히 서 있는 당신 전처 아들 못 낳아서 이혼당한 거지? 이제야 알겠다. 혼인신고를 왜 미뤘는지. 내가 딸을 낳았으면 그냥 버리려고 했던 거야. 제 분통에 남편의 전처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내가 이 인간하고 이혼하게 된 것도 바로 딸만 낳았기 때문이에요. 산부인과에서 다섯째는 낳기 어렵다고 하니까 시부모랑 이 자식이 바로 이혼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 그리고 당신과 재혼한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인간은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당신을 만나왔던 사실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나랑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가 아마 결혼 초에는 저랑 이혼 전이어서 들통날 테니 미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혼남인 것과 애가 넷이 딸린 게 걸리니까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겠죠. 그리고 그쪽에 애를 낳으면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이미 자식까지 있는데 설마 이혼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아, 만약 딸을 낳았으면 혼인신고고 뭐고 없이 바로 차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인간은 비열하고 더러운 놈이라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아마 딸을 낳으셨으면 그대로 버렸을 놈이라고요. 여기 있는 시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부하같이 밀어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속아 한동안 내연녀로 지냈던 겁니다. 게다가 전 남편이 여성 편력이 심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왜 그렇게 저를 시댁에 못 내려오게 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 제가 시댁에 가면 곤란해지니까 저를 위하는 척하며 못 오게 한 거였죠. 이 밖에도 남편의 실체를 계속 미주알 고주알 일러주는 바람에
남편에게 오만정이 뚝 떨어졌고 지금까지 한통속이었던 시댁 식구들에게도 배신감과 증오심이 생겨서 이판사판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전처에게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라고 부탁하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 천하의 사기꾼아.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가 그거였어? 애가 넷이나 있으면서 감쪽같이 숨기고 나랑 결혼을 해? 너 같은 놈은 다신 여자를 못 만나게 해야 돼. 이어서 그이의 급소를 확 걷어찼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네요. 그래서 다음 타겟으로 시누이 넷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저는 쌍욕을 퍼부으며 겁에 질린 시누이들에게 다가갔고 2명의 머리채를 잡아채는데 쉽게 성공했죠. 이것들아, 니들도 다 똑같아. 멀쩡한 처녀를 속이고 망나니 동생을 장가보내? 이 쓰레기들 다 죽었어! 나머지 신우 둘의 머리채도 이어 잡았더니 제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뽑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힘들지도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응징할 시부모님이 남았는데 차마 머리채를 잡을 수 없어서 주방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냄비를 들었어요. 그 안에는 차갑게 식은 떡국이 가득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하고 느꼈고 곧장 시부모님의 얼굴에 떡국을 촥 뿌렸습니다. 새해 저주다. 많이 처먹어라. 뭐?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지 않고 고생시키기 싫어서 시댁에 오지 말라고? 치, 니들 손녀들이 들킬까봐 겁나서 그딴 연기를 해? 내가 아들만 낳으면 게임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늘이 있어서 내가 임신하지 않은 거야. 조상님들 덕이 어쩌고 저째? 종갓집 좋아하시네. 이 사기꾼 종자들아. 니들 사기죄로 죄다 고소할 거야. 시댁 식구들은 다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제가 뿌린 떡국을 닦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맞은 급소가 괜찮아졌는지 다시 무릎을 꿇었고요. 자기야, 이대로 끝내려고? 그러지 마. 나한테 자기밖에 없어. 아까 전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저 옆에 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거라고. 어쨌든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과거는 덮고 계속 살도록 하자. 응?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방 안에 있던 전처가 남편 말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방망이를 날리더라고요. 이 자식이 어디서 혀를 막 놀려? 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내가 모은 증거만 해도 네가 바람 피운 여자가 한 트럭이야. 그뿐만인 줄 알아? 우리 큰딸이 네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두 눈으로 봤다고. 창피한 줄 알아. 이 나쁜 자식아. 남편은 당연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저는 전처를 밀어내려고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요. 이 자식은 내가 응징할 거라고요. 아니요. 나도 이혼 전에 이렇게 못해줘서 아쉬웠거든요. 그럼 같이 패줍시다. 나도 끼워줘요. 그래요. 그럼 같이 밟아줍시다. 시작! 결국 전처와 같이 남편을 실컷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오자 남편의 전처가 저를 쫓아 나오더군요. 잠깐만요. 이혼 소송 하실 거죠? 혼인신고가 안 돼서 어디까지 될진 모르지만 고소는 해야죠. 그리고 이 집 식구들까지 죄다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럼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요. 이 집에서 소송당하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고소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에서 졌다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복수했으면 좋겠으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요. 나도 우리 딸들 양육권 소송할 거니까 힘을 합치도록 해요. 그래요. 까짓것 그럽시다. 이 집 인간들 우리가 싹 쓸어버립시다.
그래서 저희 두 여자는 함께 배부터 채우기로 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시댁 박살을 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냈던지 국밥이 2그릇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간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능력과 법조인의 수많은 인맥까지 갖춘 분이었어요. 그 변호사는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는 한숨을 길게 쉬며 이런 남자들이 아직 사회에 많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죠. 남자라는 동물은 왜들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많은지. 여하튼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소송이 가능했어요. 남편을 상대로 사기결혼죄로 고소하고 시댁 식구들을 사기공모죄로 고소했답니다. 남편의 전처는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예전 외도 증거를 제시했고요.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는데 남편 역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폭행죄와 기물파손죄로요. 시댁에서 난리친 걸 동네방네 떠들고 싶었는지 당당하게 제가 한 행동들이 적힌 내용 증명서까지 보냈더라고요. 저에게 줄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수를 쓴 거였죠. 하지만 저는 벌금형에 처해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처도 불륜 사실을 인정받아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네요. 인간 말종 사기꾼과 싸워서 여자 둘이 완벽히 승리를 이루어낸 거죠. 그 길로 남편의 전처와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만나거든 좋은 일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된 그놈이 하는 사업이 교육 사업인데 그런 파렴치하니 교육계의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게 불쾌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연계된 교수와 교사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하나하나 찾아가서 제가 판결서를 보여주며 어떤 놈인지 각인시켜 주었어요. 이런 놈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어도 되겠느냐며 따지듯 전해주었고, 만약 계속 사업을 이어간다면 청와대에 민원까지 넣어서 전 남편과 연계된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고발하겠다고 으르렁거렸어요. 그러자 저를 만난 교수와 공무원들은 전 남편을 완전히 퇴출시켜버리겠다고 약속했고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답니다. 저의 협박이 무서워서 그런 건지 전 남편의 죄를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약속대로 전 남편을 교육사업계에서 영원히 퇴출해버렸답니다. 그 이에 사업장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서서히 무너졌어요. 전 남편이 제작한 교재는 모두 반품까지 들어와서 막대한 자금을 물어줘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부도 처리를 하고 말았다네요. 그래서 전 남편은 쫄딱 망한 채로 전주로 돌아갔답니다. 시댁의 저택은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꽤 많은 피해를 줘서 큰 재산을 날렸으니 그걸로 만족했네요. 이후 저는 빵빵하게 받은 위자료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얻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위자료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다니던 회사는 그대로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도 생겼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남자도 전 남편처럼 무시무시한 걸 숨겼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너무 크거든요. 물론 남자친구는 숨기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쉽게 믿음이 가지 않네요. 지금까지 종갓집 식구들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하고 살다가 진실이 밝혀져 시댁을 아작내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속이 답답하다가도 마지막엔 시원하게 느껴지셨죠? 가끔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 미칠 듯이 화가 나는데 시댁을 아작냈던 순간을 떠올리며 과거를 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